새로운 챕터 3의 그 분석 작업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파일은 이론 폴더에 정렬이라는 파일이 있다네요. 파일 한번 열어보시죠. 주제 관련 자료 이론 폴더에 정렬이라는 파일을 열어서 합니다. 정렬하고 구분하고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파일이 열려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실무에서도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 해가지고 뭔가 원하는 데이터를 정렬시키고 그룹핑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자주 있거든요.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부서명 기준 오름차순 정렬하고 동일한 부서명인 경우는 중형차의 셀 색이 RGB 값의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하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게 색깔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도 먼저 나오도록 하고 싶은 모양이죠. 원래 정렬 조건이 하나일 때는요, 그냥 부서명에 같은 부서, 지금 같은 부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부서 사람들끼리 바로 정렬시켜서 묶어서 보고 싶으면 부서명의 필드명을 찍고 데이터 탭에 있습니다. 정렬이나 구분합 쓰는 거는 데이터 탭에 하고 있으면요. 여기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 여기서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하는 게 있죠. 그래서 부서명에 그냥 한번 해보세요. 지금 부서명을 찍고 이 데이터 탭에 오름차순 정렬이 가나다라 순 기억에서 기능순 오름차순 정렬을 클릭해봅니다. 아, 음. 이렇게 여기가 지금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범위를 잡고 이렇게 지금 해야 되겠네요. 원래 이런 게 없었으면 얘가 없었으면 됐을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그냥 이렇게 표만 딱 있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이렇게 구성명의 오름차순 이렇게 됐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뭐가 있어가지고 얘가 지금 이까지를 표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잡고 들어가는 거겠네요. 이렇게 범위를 잡고 이런 경우는 범위를 잡았으면 여기 정렬 단추를 눌러보세요. 데이터 탭에 세부적으로 정렬 조건을 어차피 2개 이상 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범위를 잡고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정렬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이 정렬 기준을 부서명의 오름차순으로 일단 해보시죠. 부서명 필드의 오름차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같은 부서들끼리 이렇게 영업 1부, 영업 2부, 영업 3부 정렬이 됩니까? 네. 네. 근데 또 정렬 조건이 하나 더 있었죠. 동일한 부서명인 경우는 중형차의 셀 색이 지금 중형차의 색깔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이 그 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동일한 부서에서는 영업 1부라면 중형차의 셀 색이 있는 것부터 먼저 정렬될 수 있도록. 그럼 다시 정렬해 가보세요. 데이터의 정렬에. 이 범위를 잡고 하셔야 됩니다. 이 범위를 더 잡아놓고 데이터의 정렬을 클릭 다시 하고 여기서는 기준을 이제 추가를 하면 되겠죠? 기준 추가 단추가 있죠. 우리가 방금 부서명에 오름차순 했는데 같은 부서 안에서는 또 색깔이 있는 게 더 위로 올라왔으면 좋겠다. 기준 추가로 하고 다음 기준이 뭐죠? 네, 중형차고 그 중형차의 셀 색깔에 대해서 중형차의 셀 값이 아닌 셀 색깔, 셀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한 정렬 조건을 색 없음이 위에 표시가 아니라 셀 색이 있는 게 위에 표시될 수 있도록 요걸로 바꿔. 지금 셀 색 없음 돼 있죠? 근데 셀 색이 요 색깔인 게 위에 표시될 수 있도록 셀 색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확인해 보시면 바뀝니다.
같은 영업 일부 안에서는 이제 색깔이 있는 내용이 위로 올라왔죠. 그리고 이번에는 12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127페이지 해야 되겠네요. 127페이지가 지금 사용자 지정 정렬을 만드는 거라서 넘어갈 수가 없네요.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정렬 투시트에서 할게요. 정렬 투시트로 가보시죠. 뭐 특별한 정렬 조건을 만들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시험에서. 그럴 때는 사용자 지정 정렬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되는 게 아닌 경우. 지금 127페이지 내용이 그건데요. 구분 필드에 대해서 지금 정렬 투시트에서는 이 구분이 뭐 회원사, 조합, 뭐 비회원사, 기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 순으로 정렬하고 했거든요. 구분 필드가 조합 먼저 나오고 그다음 회원사 두 번째, 비회원사가 세 번째, 기타가 마지막. 그럼 이거는 내가 여기 찍어놓고 아무리 뭐 내림차순 정렬을 하든 또 이렇게 병합대에서 되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서 범위를 잡고 정렬해 가가지고 구분의 구분 필드에 내림차순 정렬을 하든 범위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합계가 병합이 되어 있거든요. 범위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잡고 있습니다. 저처럼 잡아보시죠. 120 되게죠. 네? 그 열의 21은 아니 행위 네, 행의 20일은 안 잡고 이렇게 127페이지 지금 내용은 이렇게 범위를 잡고 하셔야 됩니다. 이 합계가 병합이 돼 있어가지고 얘가 열을 이 열인지 이 열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A4에서부터 G20까지만 잡고 그리고 나서 데이터에 정렬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되죠. 뭐가 되냐면 회원 부분의 오름차순 확인해 보면 기타 오름차순 가나다라 순이니까 기타 비회원사 조합 회원사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 순으로 하라고. 그럼 내림차순인가 해가지고 내림차순으로 해봐도 안 될 겁니다. 부분의 내림차순 확인해도 회원사가 제일 위로 올라오니까 안 맞죠. 그럼 이건 내림차순 오름차순이 아니죠. 문제에서 얘기하는 정렬이 이럴 때는 정렬에서 구분 필드 일단 잡고 구분 필드에 사용자 지정 목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없는 정렬 조건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사용자 지정 목록을 클릭합니다. 이런 걸 쓸 때도 있습니다. 시험에서. 지금 정렬 투 시트에서 하고 있죠? 정렬 투 시트에서 범위를 지금 이렇게 잡고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잡고 하는 거죠.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잡고 하는 거죠. 합계가 지금 포함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정렬을 클릭해가지고 이제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그 구분 필드에 대해서 정렬을 할 때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만들 건데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 이제 새 목록 잡혀 있죠? 그럼 여기다가 하나씩 적으면 돼요.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합, 엔터. 또 회원사, 엔터. 그런 식으로요. 비회원사 막 그렇게 할 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엔터, 이렇게 해서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를 눌러주시면 맨 밑에 등록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적었으면 추가를 꼭 하세요. 그럼 맨 밑에 등록이 됐을 거거든요. 맨 밑에 쪽에. 맨 밑에 내려가 보면 있죠. 네. 그럼 거기에 선택을 하세요. 선택했으면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확인, 확인. 그러면 그 순서대로 정렬이 됩니까? 조합,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 순으로 정렬이 됩니까? 네. 네.
그리고 동일한 구분인 경우는 증감량의 글꼴색이 또 아래쪽으로 표시되도록 하라고. 그러면 다시 정렬에 가보세요. 다시 데이터 정렬에 와서 이제 동일한 그 조합에 대해서는 증감량의 색깔이 있는 게 아래쪽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준을 추가해야겠죠? 다시 정렬해 가서 기준 추가를 눌리고 이번에는 증감량 선택한 다음에 증감량에 아까 셀 색으로 했었죠? 이런 경우는 셀 색으로 바꾸고 셀 색이 있는 게 색이 없는 게 위에 표시가 되는 게 그대로 해도 되긴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 셀색이 아니라 글꼴색이 글꼴색 글꼴색으로 해서 글꼴색이 지금 빨간색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지금 색깔 들어가 있는 빨간색 들어가 있는 얘가 어디에 아래에 표시 아래쪽에 지금 글꼴색 빨간색 요거 255 RGB 그 레드가 255인 게 아래쪽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글꼴색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됐으면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면은 아마도 같은 조합 내에서는 이렇게 같은 조합 내에서는 여기에 글꼴색 빨간색이 아래쪽으로 들어갔죠? 129페이지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과제로 내드릴게요. 129페이지 내용은 방금처럼 하면 됩니다. 131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분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를 부분합 시트로 와야 될 것 같아요. 부분합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정렬하는 게 먼저 나왔던 게 부분합을 쓰려면 또 그룹별로 정렬이 돼 있어야 돼요. 정렬이 우선시 돼야 되고 그룹별로 요약하는 기능입니다. 131페이지에 지금 부분합에 대한 그 문제는 보니까 정렬 조건이 뭔가요? 부분합 시트에 와가지고 네. 우리가 그룹별로 요약을 하는 게 목적인데 이 파일을 부분합을 열어야 되죠. 파일을, 파일을 지금 시트가 아니고 파일을 열어야 됩니다. 부분합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론 폴더에 새로운 파일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니까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학과별로 출석과 평소의 평균을 계산한 후 총점의 최대값을 계산하시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 뭐냐면 학과별로 출석과 평소의 평균 계산한 후 총점의 최대값.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부분합은 그룹별로 계산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어, 정렬을 먼저 시켜야 되는데 정렬 조건이 있죠. 그럼 학과의 내림차순으로 처리하라는 말이 나왔고 문제에서 학과별로라는 말이 나왔죠. 뭐뭐별로 하는 게 보통 정렬시킬 대상입니다. 그럼 학과 필드 찍고 갈게요. 학과 필드를 찍고 내림차순 정렬을 바로 눌러주세요. 지금은 정렬 조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학과 찍고 내림차순 이렇게 해버려도 괜찮아요. 물론 아까처럼 정렬을 눌러서 해도 괜찮은데 뭐 간단하게 하는 게 좋죠. 학과의 내림차순 정렬이 됐습니까? 네. 소프트웨어과 뭐 멀티미디어과 아까처럼 뭐 데이터에 정렬해서 하든지 데이터에 정렬해서 학과에 내림차순 하든지 네. 이것 때문에 정렬을 또 배운 거죠. 근데 정렬 조건이 아까처럼 막 사용자 지정 목록을 만들어야 될 때도 있고 뭐 정렬 조건 2개 이상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이 데이터에 정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과 멀티미디어과 이제 같은 학과끼리 묶였나요? 이와 같이. 그러면 그림처럼 소프트웨어과의 최대값이 얼마니? 총점의 최대값이 얼마냐? 또 평균 출석이 얼마냐?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지금 보면. 그래서 부분합을 쓸 건데 부분합을 쓸 때는 바깥쪽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바깥쪽에서 하면 할 수가 없다고 하죠. 범위 셀 안쪽에 하나 찍어놓고 하셔야 돼요. 찍어놓고 데이터 탭에 부분합 제일 오른쪽에 있거든요. 부분합을 클릭하시든지 아니면 얘는 Alt 한 번, A 한 번, B 한 번 눌러도 됩니다. 그 안쪽에 딱 클릭해놓고 아무 데나 클릭해놓고 Alt, A, B 차례대로 눌러주시면 Alt는 왼쪽에 Alt예요. 그래서 그룹할 항목이 뭘까요? 방금 정렬을 시켰잖아요. 방금 정렬시킨 대상 뭐죠? 학과입니다. 학과별로 뭐뭐별로 하는 게 그룹할 항목입니다. 부분합에서. 그리고 그림에 보면 있잖아요. 밑에 깔려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 그냥 지시되는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문제에서 학과별로 출석과 평소의 평균을 계산한 후 또 총점의 최대값을 구해라. 지금 부분합을 두 번 해야 되거든요. 그럼 먼저 나온 게 출석과 평소의 평균이죠? 그럼 평균으로 먼저 할게요. 문제에서 먼저 나오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지문에서. 평균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통점의 평균 구할 거 아니죠? 지금. 통점은 체크 풀고 출석하고 평소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통점은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출석과 평소만 체크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면 어떻습니까? 학과별로 출석과 평소의 그 평균 점수가 나왔습니까? 확인했을 때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 소프트웨어과의 평균, 멀티미디어과의 평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위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위에 그림에 보면은 최대값도 있죠. 네, 그 위에 총점의 또 최대값도 학과의 그 총점의 최대값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다시 데이터의 부분합에 또 들어갑니다. 다시 Alt A, B 다시 눌리든지 데이터의 부분합을 클릭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이제 있는데 두 번째 부분합을 구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옵션을 쓴다, 반드시 해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평균을 구해놨지 않습니까? 구해놨는데 이제는 최대값 구할 거죠. 그죠? 최대값으로 바꿀게요. 함수를. 최대로 바꾸고 뭐의 최대값을 구할 겁니까? 계산 항목이 출석 평소는 아니잖아요. 뭐의 최대값? 총점이죠. 맨 밑에 있는 총점을 체크합니다. 맨 밑에 총점을 체크를 하는데 지금 제 거를 잠깐 보시면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돼 있는 상황에서 해버리면 얘가 체크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없어집니다. 평균이 없어지고 최대값으로만 남게 됩니다. 새로운 값으로 바꾼다는 뜻이 돼버리거든요. 제가 확인 누르면 이렇게요. 평균이 사라지죠. 그럼 그림하고 안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구했던 평균도 남아 있고 그 평균도 이렇게 남아 있고 그 위에 최대값이 구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최대값을 구할 때 같이 해봅니다. 그 출석과 평소는 풀고요. 최대값을 구할 때 그 밑에 총점만 체크하시고요. 요거를 체크를 푸세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를 풀어야지만 두 번째 부분합을 구할 때 얘를 체크를 풀어주시고 확인해 주셔야지만 기존에 있는 평균도 남아있고 그 위에 총점도 올라가게 됩니다. 시험에 부분합 나왔을 때 보통 두 개 구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 부분합을 구할 때 요거 푸는 거, 체크 푸는 거 신경 쓰세요. 확인하면 잘 나오죠? 네. 그래서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1번 단추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왼쪽에 1번 단추 누르면 전체 요약, 2번 단추 누르면 그룹, 그 부분합,
평균, 3번 단추 누르면 최대값, 4번 단추를 누르면 전체 세분의 여까지 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 2, 3, 4 이게 옆에 개요를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요 윤곽선 개요를 요거를 부분합으로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뭐 A 플러스 단추를 넣어서 소프트웨어가만 바라든지 뭐 그렇게 막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플러스 단추를 넣어서 소프트웨어가만 잘 바라 세부적으로 나오도록 하라든지 그럼 이런 단추들을 눌러가지고 원래 4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 1번 총 요약을 하고 2번은 이게 내가 필요한 총 요약, 그룹별 요약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 플러스 단추를 누르면 그 부분만 세부 내역까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쪽을 없애라, 개요를 없애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개요를 없애라고 할 때는 부분합 바로 옆에 그룹 해제가 있습니다. 네, 그룹 해제에 가서 개요 지우기를 하게 되면 이 옆에 윤곽선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건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게 한번 사라지면은 다시 살리기 힘들거든요. 살리기 힘들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만 개요 지우기를 하게 돼요. 다시 안 살아납니다. 네, 13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33페이지 부분합 투 시트에서 해보겠습니다.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소양 인증 포인트 현황 표에 그림과 같이 학과별 합계의 최소값을 계산한 후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 훈련의 평균도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정렬부터 해야 되죠? 방금 해봤듯이. 부분합은 정렬이 안 돼 있으면 그룹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정렬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정렬 조건이 또 뭐죠? 학과에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시오 하는 말이 있죠. 부분함은 정렬부터 해야 됩니다. 학과 필드에 오름차순 정렬을 시켜주세요. 학과를 찍고 오름차순 정렬 단추를 눌러서요. 그럼 경영정보, 유아교육 이렇게 정렬이 됐습니까? 그처럼 여기 학과를 찍고 데이터 탭에 이 오름차순 정렬 단추를 여기를 찍고 데이터에 오름차순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분합으로 가보세요. 데이터의 부분합. 그룹할 항목이 뭐죠? 네. 그룹할 항목이 뭘까요? 학과겠죠? 정렬시킨 대상입니다. 정렬을 괜히 하는 게 아니고 그룹핑 하려고 정렬한 거거든요. 학과별로 하는 말도 있잖아요. 학과별 뭐 합계 최소값을 구해라. 뭐뭐별 하는 게 그룹할 항목이고 먼저 나온 게 뭐죠? 그 최소값이죠. 합계 최소값을 계산한 후 했으니까 최소값으로 할게요. 사용할 함수 최소. 그리고 합계는 체크돼 있네요. 그대로 하기. 그럼 일단 학과별로 합계 최소값이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데이터의 부분합으로 또 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함수가 평균이죠. 네, 평균이고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합계는 풀고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을 체크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뭘까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가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최소값이 날아가고 이걸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평균으로 이걸 푸세요. 두 번째 부분하고 구할 때. 이거 체크 해제하는 게 중요해요. 됐으면 확인할게요.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병영 정보에 여기 더블 클릭해서 연럽이 좀 맞춰보세요. 여기 이쪽에 더블 클릭해가지고 연럽이 좀 맞춰보세요. 병영 정보의 평균, 뭐 병영 정보의 최소가 그런 게 잘 나오고 있나요? 그리고 그 기본 영역의 평균은 소수자릿수, 소수점이 한 자리로 표시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평균에 대해서는
소수 자릿수를 또 맞춰주세요. 소수점이 한 자리까지만 표시될 수 있도록요. 우리 이거 잡고 하면 되죠. 얘 찍고 떨어진 거 잡을 때는 뭐 누른 채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잡으면 되죠. 저점 이렇게 잡아보세요. 얘네들. 이거. 이 세 개만 잡았습니까? 지금 이거 찍고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얘 찍고 해가지고요. 그리고 소수점 자릿수 맞추는 거는 홈탭에서 맞추면 되죠. 홈탭에서 여기 자릿수 줄임 단추, 자릿수 늘림 단추 있거든요. 홈탭에 와보세요. 홈탭에 와서 표시 형식에서 자릿수 줄임 단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누르면 돼요. 물론 컨트롤 1번 눌러서 컨트롤 1번 눌러가지고 소수점 자릿수를 뭐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으면 뭐 숫자로 하는데 소수 자릿수를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네, 지금 홈탭에 요걸 쓰세요. 홈탭에 표시 형식에서 요거 쓰세요. 자릿수 줄임 단추. 요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누르면 자릿수를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구분합 결과에 파랑 표 스타일 보통 투 서식을 적용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표 서식을 주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범위를 이렇게 잡고 하시든지, 어, 범위를 잡을까요? 지금 밑에 이렇게 범위를 지금 잡아놓고, 표 한쪽에 찍고, 컨트롤 A로 잡아도 되겠네요. 표 한쪽에 찍고, 컨트롤 A로 범위를 잡아도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홈탭에 여기 표 서식 있어요? 홈탭의 스타일 그룹에. 표 서식이라고 있나요? 네. 문제에서 표 스타일, 파랑 표 스타일 보통 투 서식을 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표 서식에서도 보통 투가 이거네요. 중간에 두 번째 거. 찾으셨어요? 표 서식에 있는데. 표 서식의 중간에 두 번째 거. 커서를 갖다 대보면 파랑 표 스타일 보통 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황 보통 쓰리로 해 하면 옆에 거 보고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겁니다. 파랑 표 스타일 보통 투. 클릭을 하면 아마도 저처럼 이렇게 표에 사용할 데이터가 잡히고 있죠. 네, 확인하세요. 확인하시면 이렇게 표로 만들어졌어요. 스타일이 들어가. 표로 만들어지면 필터 단추도 생기고, 이렇게 자동 필터할 수 있는 필터 단추도 생기고, 표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표의 스타일도 막 바꿀 수 있고, 일반 범위하고 다릅니다. 이제. 일반 범위하고 막 달리 이렇게 표의 스타일도 막 바꿀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수식에서도, 는 해가지고 수식에서도 이거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표 2의 뭐 합계열이다. 이렇게 나오지. 셀 주소가 안 나옵니다. 표만의 특징이 생기는 겁니다. 필터도 할 수 있고. 일반 범위하고 다릅니다. 일반. 물론 이걸 다시 해제하고 표 서식을 없애고 싶을 때도 있겠죠. 왜냐면 이게 표 서식이 들어가면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막 수식에서도 셀 주소가 안 나오거든요. 셀 주소가 안 나오고 막 뭐 이거 하나만 구해도 자동으로 막 다 채워지고 지 맘대로 다 채워지고 막 이러거든요. 표라서. 그래서 그런 표의 서식을 없애고 싶을 때는 표 찍고 여기 테이블 디자인 그 표를 찍으면 이 테이블 디자인 탭이 생기죠. 표를 안 찍으면 안 생겨요. 표 찍고 테이블 디자인 탭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돌리고 싶으면 스타일만 내가 디자인만 쓰고 이렇게 표에 막 필터 단추나 방금 얘기했듯이 표에 막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특징을 없애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범위로 변환을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시키지 않았지만. 테이블 디자인에서 내가 이 디자인만 갖다 쓰고 표에 이런 특징은 필터 단추도 없애고 뭐 하여튼 이렇게 열의 특징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특징을 없애고 싶을 때는 이거 하나만 다 구해지거든요. 예? 그런 걸 없애고 싶을 때는 그냥 범위로 변환을 해보세요. 테이블 디자인에서 범위로 변환을 클릭하셔가지고 정상 범위로 변환하시겠습니까? Yes 하면은 아마 그런 특징이 없어질 겁니다. 표의 특성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는 일반 범위하고 똑같죠.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실무에. 근데 지금은 표로 사용하는 게 맞았죠.
표서식을 주는 게 맞았죠. 네,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136페이지 문제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대신에 그 136페이지 할 때는 정렬 조건이 두 개거든요. 해볼까요? 또 136페이지 한번 해볼까요? 부분 합 3시트. 그럼 이거는 정렬이 구분의 오름차순하고 같은 구분이라면 수강료의 내림차순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분 합 3시트에서는. 이거는 반드시 데이터의 정렬로 하셔야 됩니다. 표 한쪽에 찍고 데이터 탭에 정렬을 클릭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렬 기준을 일단 첫 번째로 부분의 오름차순하고 또 기준 추가를 해야겠죠? 이건 기준 추가를 해가지고 두 번째 같은 구분이라면 수강료의 내림차순. 아까 배웠던 걸 이렇게 쓰는 거죠. 수강료의 내림차순. 그래서 얘는 데이터의 정렬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데이터의 정렬로 안쪽에 두시고 부분의 오름차순, 수강료의 내림차순. 됐으면 확인하고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의 부분합으로 가세요. 부분합을 바로 클릭하세요. 그럼 그룹할 항목이 뭐죠? 문제에서 구분별로 수강료의 평균과 모집 인원의 합계를 구하시오. 이런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136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구분별로 그림과 같이 구분별로 수강료의 평균과 모집 인원의 합계를 구하시오.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그룹할 항목은 구분이죠. 정렬시키기도 했고 우리가 구분이고 뭐부터 할까요? 함수는 평균부터. 평균 해가지고 수강료. 네, 다른 거 체크 풀고 수강료를 체크해야겠죠. 수강료를 체크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수강료 평균 구하고 모집 인원의 합계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 확인 이후에 다시 구분합에 가서 또 합계로 바꾸고 합계로 바꾸고 모집 인원을 체크해야겠죠. 수강료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새로운 값으로 대체되면 평균 구한 게 없어질 거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도 해제해야겠죠. 이 구분합 이거는 중요하니까 집에서 복습도 해보세요. 아, 근데 이게 그 이거를 그 합계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걸 합계로 바꿔야 돼가지고, 어, 그냥 바꾸기를, 이게 요약 들어가는 걸 합계로 바꾸라고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홈 탭에 바꾸기를 이용하세요, 이런 거. 홈 탭에 여기 찾기 및 선택에 바꾸기 있습니까? 아니면 단축키로는 컨트롤 H 눌러요. 컨트롤 H. 컨트롤 H가 바꾸기 하는 거고. 그래서 컨트롤 H 눌리든 홈 탭에 찾기 및 선택에 바꾸기를 클릭하시든 찾을 내용은 요약이고요. 바꿀 내용은 합계입니다. 따로따로 바꿔도 되지만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거 요약 이거를 합계로 바꾸고 싶은 모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약 합계해서 모두 바꾸기를 클릭하면 되겠죠? 그러면 다 바뀌나요? 이렇게? 네. 모두 바꾸기를 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시면 닫을게요. 네, 이제 139페이지로 와보겠습니다. 139페이지에서는 데이터 표 기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표라는 파일을 열어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시나리오, 목표값 찾기, 데이터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가상 분석 기능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부분합이 나올 때도 있고 이제 이런 가상 분석 기능들, 시나리오나 목표값 찾기, 데이터표 이런 것들이 분석 작업에서 또 나올 때도 있고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이번엔 이 데이터 표 기능, 가상 분석 기능의 하나인 데이터 표 기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파일을 데이터 표라는 파일로 열어주세요. 예, 그러면은 이 데이터 표의 특징이 이제 뭐냐면요. 제가 이런 말을 적어놨는데 특정 변수 첫 행 왼쪽 열의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를 표 형태로 예측한다. 어, 첫 번째 행이나 왼쪽 열에다가 변수를 만들어 줘서 그 변수대로 변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그런 거를 예측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가상 분석으로 가상으로 예측하는 거니까 이게. 근데 지금은 보니까 데이터표 원시트에서는요. 뭐 하려고 하는 거 같냐면 이 첫 행이 여기고요. 왼쪽 열이 여기거든요. 첫 행에는 뭐가 있습니까? 첫 행. 판매량이 있죠, 지금. 판매량. 첫 행에는 판매량이 있고 왼쪽 열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가 왼쪽 열인데 왼쪽 열에는 그 판매가가 있죠? 판매가. 열이 지금 이렇게 행이 이렇게 행인 거 아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첫 행과 왼쪽 열에 이렇게 변수가 들어가 있고 그 변화에 따른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를 여기 안쪽에다가 구해보겠다. 여기 안쪽에다가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요. 지금 5월 그 영업이익 저 위에 그 표가 그 판매량, 판매가, 생산원가 이런 거에 대한 영업이익을 구해놨대요.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지금 위에 보니까 1,800만 원인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영업이익이 이거죠. 근데 만약에 이 판매량이 2,000원으로 감소되면 어떻게 될까? 판매량 부분이. 아니면 4,000원으로 증가되면 어떻게 될까? 네. 그런 거를 변수로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판매량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판매가도 지금은 16,000이지만 판매가도 만약에 13,000이 되면 어떻게 될까? 판매가가 뭐 18,000이 되면 어떻게 될까? 판매가도 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매량과 판매가의 변동에 따른 이 영업이익의 결과를 여기 안쪽에다가 예측을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표의 첫 번째 셀에 여기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영업이익이거든요. 그죠? 영업이익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문제에서도 적혀 있어요. 그 지금 139페이지의 문제에서도 판매가 판매량의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화를 계산하라고 마지막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구해지는 이 공식을 여기다가 갖다 놔야 됩니다. 이 표의 첫 번째 셀에다가. 저처럼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여기에 표의 첫 번째 셀에 오셔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여기 딱 찍고 그냥 는 해보세요. 는 입력하고 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얘를 찍고 엔터 하시면 돼요. 는을 쓰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불러줍니다. 하여튼 는 얘다. 얘하고 똑같다. 엔터. 그러면 이 공식을 가져온 겁니다. 이 공식을 여기다가 가져온 거예요. 이 공식이 있어야 돼요. 표의 첫 번째 셀에 기본 공식이 있어줘야지 그걸로 계산을 하거든요. 데이터 표가. 그렇게 갖다 놓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의 첫 번째 셀에 기본 공식을 복사했으면 결과가 나올 표 범위를 다 잡는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과가 나올 표 범위를 공식 포함해서 잡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네, 저처럼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결과가 나올 표 범위를. 첫 번째 셀이 공식이 될 수 있도록 잡아주셔야 돼요. 자꾸만 책으로 그거 하지 마세요. 책으로 그거 하면 정말 소리가 나서 다른 사람들이 집중을 못해요. 네, 범위를 이렇게 잡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표 기능은 어디 있냐면 데이터 탭에 여기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에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에 가보면 세 가지가 있죠? 네. 그 세 가지 중에서 데이터 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나요? 행입력 셀, 열입력 셀 이렇게 뜨나요? 네. 제가 방금 첫 행 왼쪽 열을 언급했었잖아요. 첫 행의 역할을 물어보는 게 행입력 셀이고요. 왼쪽 열의 역할을 물어보는 게 열입력 셀입니다. 그러면 지금 첫 행의 역할이 뭐죠? 바로 이거죠. 판매량. 그러면 이 공식에서 지금 우리가 이 애를 갖다 놨잖아요. 이 공식에서 판매량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얘네들이. 판매량의 자리에 들어가라는 의미로 행입력셀은 어디를 클릭하면 되냐면 바로 여기 B3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B3을 찍어주세요. 그럼 얘네들이 여기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열입력셀은 어디를 클릭하면 되겠습니까? 네. 열이 지금 왼쪽 열이 이거였잖아요. 왼쪽 열이. 그래서 얘네들의 역할은 바로 판매가의 자리에 들어가라는 의미로 어디를 클릭하면 되죠? 바로 B2를 클릭하면 되겠죠? 그래서 행입력 셀은 B3이고 열입력 셀은 B2입니다. 클릭하시면 돼요. 행입력 셀은 B3고 열입력 셀은 B2고 이렇게 됐으면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면 이와 같이 잘 나옵니까? 결과가. 네. 이게 여기 딱 클릭해 보면은 이런 뭐 테이블이라는 함수로 막 계산되고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하여튼 다 똑같은 공식이 들어가 있어요. 클릭으로.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공식들이 들어가 있죠. 이런 걸 배열 수식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데이터표는 한 번에 계산을 하는 배열 수식으로 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여러분이 하셨듯이 이렇게 표를 공식 포함해서 다 잡고 공식을 미리 갖다 놓고 공식 갖다 놓고 공식 포함한 범위를 다 잡고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데이터표를 쓰셔야 됩니다. 조금 그 헷갈릴 텐데 한 번 더 해보죠. 그러면 141페이지로 옵니다. 네, 141페이지로 왔고요. 이번에는 시트가 데이터표 2 시트에서 할게요. 투자금, 투자기간, 수익률을 이용해서 수익금을 계산을 한다고 하네요. 그럼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수익, 투자 기간과 수익률 변동에 따른 수익금의 변화를 계산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아까 첫 번째 셀에 갖다 놨잖아요. 공식을. 기본 공식을 갖다 놨잖아요. 그럼 지금은 여기에다가 는 해가지고 뭘 찍을까요? 네, 는 해서 결과적으로 수익금을 계산하는 게 목적이죠? 수익금을 찍으면 됩니다. 는 얘다. 엔터. 할게요. 그럼 이 공식을 또 수익금을 구하는 이 공식을 가져온 거죠.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여기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수익금을 구하는 공식이. 그리고 이제 표를 다 잡아요. 표를 다 잡고, 다 잡는 게 중요해요. 그 시험, 필기 시험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필기 시험에서 데이터 표를 쓸 때 이렇게 잡고 한다. 뭐, 그런 거 보기에 나오거든요. 데이터표를 사용할 때 이렇게 잡고 하면은 절대 데이터표가 제대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데이터표 쓰면 이게 뭐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뭐 이게 수익률이고 뭐 이런 걸 아무리 잘 넣어도 나올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공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다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 공식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이 공식 포함.
이렇게 잡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데이터표를 가보세요. 그럼 행입력셀이 뭐죠? 네. 제가 아까 첫 행 왼쪽 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 이걸 헷갈려 하거든요. 근데 행이 가로인 거 아시죠? 네, 첫 행, 왼쪽 제일 왼쪽, 레프트, 제일 왼쪽에 있는 열이 세로인 거 아시죠? 첫 행과 왼쪽 열의 역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첫 행, 왼쪽 열. 그럼 당연히 이 첫 행의 역할은 행입력셀은 여기겠죠? 수익률 5%.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C4입니다. 그럼 왼쪽 열의 역할, 열입력셀은 뭐죠? 네, 투자 기간 연인 여기죠? 네, C3이 되겠죠? 그래서 행입력셀은 C4, 열입력셀은 C3. 이렇게 된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결과적으로 잘 나오는지. 이번에는 143페이지도 해봐야 되겠네요. 143페이지 데이터 표기는 계속 볼게요. 여기는 약간 다른 점이 있죠. 아까는 변수가 두 개였는데 이쪽에는 첫 행이 없죠. 왼쪽 열밖에 없죠. 네, 변수 한 개짜리 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왼쪽 열만 변수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대출금 연이율 상환기간 연을 이용해서 상환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라고 했네요. 결과적으로 여기 안쪽에 뭘 구할 겁니까? 상환 금액을 구하죠. 그러니까 여기 변수는 딱 봐도 이자율이잖아요. 변수는 왼쪽 열에 있는 변수는 아마도 이자율, 연이율 이걸 것 같네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 표의 첫 번째 여기에 제일 위에는 여기다가는 뭘 갖다 놔야 될까요? 여기다가는 결과적으로 상환 금액을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안쪽에 적용시킬 공식을 여기서는 여기다 갖다 놔야 됩니다. 지금 왼쪽 열만 사용하는 표로 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첫 번째 셀에 수식을 갖다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보시죠. 는 쓰고 상환 금액을 가져와 이 공식을 쓰겠어. 엔터. 는 CU. 그리고 이렇게 잡는 거는 역시 똑같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잡고 데이터에 또 공식 포함해서 잡아라고 했죠. 항상 공식 포함해서 공식이 포함이 안 되면 계산이 안 나온다. 공식 포함해서 이렇게 잡고 데이터 탭에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로 갑니다. 여기서 열입력 셀이 뭘까요? 행입력 셀은 없어요. 지금 예 왼쪽 열에 있는 왼쪽 열이죠. 왼쪽 레프트 왼쪽 열에 있는 열입력 셀만 연이율에 해당하는 여기 C4를 찍어주시면 되는 거죠. 열입력 셀에만 C4를 찍어주시면 돼요. 이게 우리 작은표에서 왼쪽 열이잖아요. 왼쪽 열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갖다 놓은 이 공식에서. 우리 공식에서. 확인하면 나옵니까? 결과가? 집에서도 복습을 해보세요. 이런 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복습을 안 하면은. 이제 14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가상분석의 그 목표값 찾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필요한 실습 파일은 목표값 찾기라는 파일이 필요합니다. 열어보시죠. 오늘 다양한 기능들이 나오고 있죠. 함수보다는 이런 게 쉽지 않나요? 함수 계산 작업보다는 이런 게 쉽죠. 네. 이 분석 작업에서는 하여튼 이런 기능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거든요. 아까 했던 뭐 구보나
뭐 정렬, 목표값 찾기, 뭐 이런 또 방금 데이터표, 뭐 시나리오 이런 게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됩니다. 145페이지 관련된 내용 해보겠습니다. 목표값 찾기의 특징은 뭐냐면 결과가 주어졌을 때 그 결과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변해야 될 값을 찾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고객별 적금 만기 지급액의 표에서 권역수의 만기 지급액이 800만 원이 되려면 납입 기간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를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권역수의 만기 지급액 있어요? 권역수의 만기 지급액. 그게 지금은 얼마예요? 권역수 씨의 만기 지급액이. 현재는 이거죠. 744만 7천 원 맞나요? 근데 이게 권역수가 만기 시에 타게 되는 금액이 800만 원이 됐으면 좋겠대요. 800만 원. 800만 원으로 딱 맞춰지도록 하고 싶은데 그러면 납입 기간을 얼마로 해야 되나? 권역수의 납입 기간을 얼마로 해야지 이게 800만 원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구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결과를 정해놓고 그 결과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변해야 될 값을 찾는다는 게 목표값 찾기의 특징이거든요. 그럼 결과는 이미 나왔죠. 결과는 800만 원이 되려면, 그죠? 얘가 800만 원이 되려면 하는 게 결과를 정해준 거고, 변해야 될 값은 바로 납입 기간이 변해야 되겠죠? 납입 기간이. 맞나요? 800만 원으로 맞추기 위해서 납입 기간 월이 얼마가 돼야 될까? 한번 해봅시다. 그럼 데이터 탭에 가상 분석에 방금 데이터 표 위에 목표값 찾기라고 있습니까? 목표값 찾기를 불러보시죠. 목표값 찾기에서는요, 이렇게 세 개 그 필요한 값이 있죠. 근데 이 수식 셀과 찾는 값은 위에 거 두 개는 결과를 정해주는 겁니다. 결과. 방금 결과가 권역수의 만기 지급액이었죠. 결과가 나와야 될 셀이, 그 결과 수식 셀이 바로 그럼 여기가 되겠죠. 권혁수 씨의 만기 지급액이 있는 E8, E8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는 값이 얼마? 이게 얼마가 되려면 800만, 800만 원을 적어주세요. 이 수식의 값이 800만 원이 되려면 공 6개, 800만 원. 그래서 이 결과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 결과를 맞추기 위해서 값을 바꿀 셀이 뭘까요?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변해야 될 값이 뭐죠? 결과는 우리가 정해놨고, 얘가 800만 원 되려면 뭐가 변해야 돼요, 뭐가? 네, 납입 기간이 변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값을 바꿀 셀은 변경돼야 될 셀입니다. 변경 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위에 거 두 개는 결과를 정한 거고, 이 값을 바꿀 셀은 바뀌어야 될, 변해야 될 셀을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번역수의 납입 기간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럼 D8이 되겠죠? 뭐 달러가 붙고 안 붙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6개월이 되나요? 네. 확인해서 적용을 꼭 시켜주셔야 됩니다. 취소하면 이게 가상으로 분석한 거기 때문에 취소하면 원래대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확인해서 적용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또 뒤에 147페이지로 가보시죠. 147페이지 목표값 찾기 2 시트에 이번에도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지점별 가전제품 판매 현황 표에서 서초점에 냉장고 판매 총액이 1억 원이 되려면, 공이 8개네요. 1억 원이 되려면은 판매량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를 계산하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로 또 와서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이번에는 수식 셀이 어디죠? 예, 제가 방금 수식 셀 찾는 값을 결과 정하는 걸로 쓴다고 했잖아요. 문제에서 정해준 결과는 바로 서초점의 냉장고 판매 총액이 1억 원이 되려면 이게 결과를 정해준 거죠. 네. 그럼 서초점의 냉장고 판매 총액이 있는 네. 이거겠죠? 이 10이겠죠? 맞나요? 네. 이 10을 클릭해 줍니다. 받는 값은 1억 원으로 적어 주셔야 되고요. 이 10이 1억 원이 되려면 공이 8개, 공을 잘 붙여야 되겠네요. 그리고 값을 바꿀 셀은 뭘까요? 뭐가 변해야 됩니까? 네. 판매량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를 계산하시오라고 했지요? 그러면 서초점의 판매량을 찍어야겠죠? 네. 값을 바꿀 셀은 바로 서초 지점의 판매량인 여기 D1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다면 찾아줍니까? 확인했을 때. 네. 이렇게 판매량이 31로 바뀌었네요. 확인해서 적용시켜주세요. 그럼 뒤에 것도 할 수 있겠죠? 뒤에 148페이지는 또 과제로 내드릴게요. 집에서 복습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15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시나리오, 마지막 남은 가상 분석 기능이 시나리오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번에는 시나리오라는 파일이 필요합니다. 저처럼 월별 주문 내역서, 네, 이런 파일을 열렸어요. 시나리오 원시트에서 합니다. 시나리오는요, 목표값 찾기는 결과를 정하고 변해야 될 값을 찾아줬잖아요. 근데 그와는 반대로 변하는 값을 시나리오로 쓰는 겁니다. 이건 아상은. 변하는 값을 시나리오로 쓴 다음에 결과를 오히려 예측을 하는 거예요. 얘가 좀 반대입니다. 이 목표값 찾기하고 시나리오하고 두 개가 서로 거의 반대되는 일을 한다고. 시나리오는 가상으로 시나리오를 써서 변하는 값이 어떻게 변했을 때에 대한 결과를 예측을 해주는 건데요. 어, 150페이지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월별 주문 내역서 표에서 세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월별 세금 합계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근데 시나리오 문제가 나오면 시험에서 이름을 정의하라고 자주 나오거든요. 이름을 왜 정의를 하냐면 셀 주소 대신에 불러 쓰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세금의 합계를 구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는 썸 세금 이거 범위 쭉 다 잡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내가 세금 범위를 만약에 이거를 이름으로 등록시켜 놓으면 내가 이렇게 범위를 딱 잡아가지고 여기 수식의 이름 정의하는 곳에 가서 이름을 그냥 세금이라고 이렇게 이 레이블로 그대로 해가지고 등록을 시키면 이제는 여기 범위를 잡으면 세금이라고 나와요. 그럼 내가 세금의 합계를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는썸 그냥 세금 치면 돼요. 그럼 세금의 합계가 바로 나오는 거죠. 이 세금 이름 범위의 합계가. 그러니까 이름을 수식에서 불러 쓸 수 있거든요. 등록되어 있는. 셀 주소 대신에 수식에서 불러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알아보기도 쉽고, 그러니까 이 사람 세금 범위의 합계를 구해놨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보다 그냥 수식만 봐도, 이거 세금의 합계를 구해놨구나. 알아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등록시키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셀 주소 대신에 불러 쓸 수 있습니다. 수식에서. 알아보기 쉬우라고. 지금도 이제 이름 정의를 해서 나중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이름이 나오게끔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셀 주소가 나오면 알아보기 힘드니까. 그래서 등록을 시켜봅시다. B18셀에는 세율,
B18을 찍으세요. B18이 여기죠? 12%는 여기죠? 얘를 찍고, 이름은 수식 탭에 있습니다. 수식 탭에 정의된 이름 그룹에 이름 정의를 클릭해서 이름을 정의하는 게 정석입니다. 물론, 여기 이름 상자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이름 상자에 직접 세금 쳐서 엔터를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다 직접 입력하실 분은 직접 세금 치고 엔터를 해도 이름이 등록되고요. 근데 수식의 이름 정의가 일단 정석이고 이름 관리자도 이름을 또 편집할 수도 있거든요. 잘못 만들었을 때. 편한 걸로 해보세요. 그럼 세율이죠. 네. 세율로 그대로 확인하면 되겠고 레이블이 있으면 그 레이블을 보통 따라갑니다. 그럼 여기 찍었을 때는 저처럼 세율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네. 네. 그다음 G7에는 소개 1월로 하라고 했으니까 G7, G7이 여기죠? G7을 찍고 여기 G7에다가 소개 1월로 바꿔주세요. 소개 1월 엔터 하면 되겠네요. 물론 뭐 이름 정의로 해도 좋고요. 이름 상자에 입력하시는 분은 엔터를 쳐야 됩니다. 그다음 G12는 소개 2월로 하라고. G12에 또 와서 혹시 소개 2월로 이름 정의해서 확인하고 D16은 소개 3월로 해주세요. 혹시 이름 정의를 잘못할 수 있잖아요. 내가 실수로. 그러면 이름 관리자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수식의 이름 관리자에 다 나오거든요. 거기서 편집하시면 돼요. 내가 실수로 이름을 오타를 넣었다든지 잘못 줄 수도 있거든요, 시험 시에. 그럼 이름 관리자를 통해서 여기에 편집할 수 있죠. 잘못된 것들은 삭제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네, 이름을 등록시켜놨고,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등록한 목적은 시나리오 때문에 지금 시나리오 보고서 나중에 쓸 때 이름 나오도록 하려고 한 거고요. 데이터 탭에 역시 가상 분석입니다. 마지막 남은 기능, 시나리오 관리자를 불러보시죠.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예요. 시나리오는 최대 그 32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32개까지 추가를 해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때 결과 변화를 요약 보고서로 받아볼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추가를 할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를 써봅시다. 첫 번째 시나리오의 이름이 뭐죠? 세율 인상. 세율 인상으로 해주세요. 해가지고요. 세율 인상입니다. 그럼 변경셀이 어딜까요? 뭘 변경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세율을 변경하려고 하는 시나리오죠. 그럼 변경셀이 어디가 잡혀야 될까요? 변경셀은 바로 여기겠죠? B18. 맞나요? 세율이 있는 B18을 찍어주세요. 변경셀이 딴 데 잡혀 있었죠? 지금 지우고, 그 딴 데 잡혀 있는 거 지우고 B18을 저처럼 클릭하세요. 얘를 바꿀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확인하면 물어보죠. 확인하면 얼마로 바꿀 거냐고. 그럼 변경값이 얼마? 우리 얼마로? 지금 0.12가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로? 0. 얼마? 예, 0.15로 바꾸면 되겠죠? 15%니까 0.15죠? 숫자로 고치면 0.15 확인. 그 다음에 또 추가하세요. 이렇게 추가해서 32개까지 추가할 수 있다고. 최대. 두 번째 시나리오의 이름은 뭐죠? 세율 인하. 그리고 세율은 9%로 하랍니다. 세율 인하고 변경세는 그대로 B18이고 확인한 다음에 이번에는 그럼 변경값이 얼마? 9%니까 얼마로 하면 되겠어요? 0.09로 해야겠죠?
0.9 하면 90%도 하면 안 됩니다. 90%는 망합니다. 0.09, 9% 확인. 네, 그래서 이렇게 세율 인상 세율이나 시나리오를 작성했죠.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위 시나리오에 대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시나리오 시트 바로 앞에 위치하시오 이런 말이 있나요? 시나리오를 제가 아까 최대 뭐 32개까지 막 쓸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쓴 목적이 얘는 결과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뭐 얘가 12%인데 뭐 15%가 된다든지 9%가 된다든지 그렇게 변했을 때 결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결과는 이 요약 보고서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요약 단추를 클릭해 보시죠.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써주는 거거든요. 현재 시트 앞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써주는 단추입니다. 그래서 요약 단추를 클릭하시면은 아마도 결과 셀로 뭘 볼 거냐고 물어보는데 결과 셀이 뭐가 잡혀야 될까요? 결과는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세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그 월별 세금 합계 그러니까 G7하고 G12하고 G16의 값을 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G7만 잡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찍어 주실래요? G7, G11, 지금 지우고 하시면 돼요. 지우고, G7,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른 채로 G12, 그리고 어디? 또 G16까지. 이 세 개를 잡아주시면 돼요. 지우고 하세요. 지금 잘못 접히는 건 지우고, G7 찍고, 컨트롤 키 누른 채로 G12 찍고, G16 찍고. 됐습니까? 저점 이렇게 들어갔어요. 네, 그럼 확인하시면 돼요. 확인했더니 이렇게 나오나요? 왜 이름을 정의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름 정의 안 했으면 여기가 G7 이렇게 나왔을 거거든요. 뭐 이렇게 나오면 알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B18 뭐 이렇게 나왔을 거거든요. B18 뭐 이렇게 나오고 막 G7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 우리가 이게 뭔지 이게 뭘 구한 건지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름을 정의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나오니까 아 이게 세율이고 아 이게 소개 1월이고 이게 이름을 정의한 이유 아시겠죠? 아까? 원래 시트에 가보면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냥 가상으로 예측을 해준 거예요, 가상. 다시 원래 시트로 와보세요. 시나리오 1 시트로 와보세요. 그래가지고 문제는 끝났습니다. 문제는 다 끝났는데 다시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로 다시 와보세요. 시나리오 관리자로 왔을 때 그냥 이번에는 요약은 방금처럼 이제 요약 보고서를 써주는 건데 요약하지 말고 인상을 선택해서 표시를 한번 눌러보세요.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표시를 하면 그냥 바뀌죠. 이거는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표시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시나리오들을 직접 적용시키고 싶다. 시트에 직접 적용시키고, 요약은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실제로 직접 시트에 적용해 버리고 싶다. 그럴 때는 선택하고 표시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트의 내용이 직접 바뀌는 거죠. 시험에는 물론 이렇게 표시를 하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만, 요약으로 가상 보고서로 이렇게 써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만, 표시를 하면 시트에 적용됩니다. 이제 153페이지로 가볼게요. 153페이지 필요한 시나리오 2 시트에서 또 해봅시다. 잘 안 되는 사람은 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이 10에는 판매 금액 합계로 이름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이 10에 찍어놓고 수식의 이름 정의로 판매 금액 합계라고 이름을 정의해야 되고 그래야 나중에 이름이 나올 수 있고 아 혹시 근데 이름이 있었나요?
혹시 이름이 이미 있었어요? 있었네. 그거 죄송한데 이게 예제 파일이 좀 잘못돼 있었거든요. 이름 관리자로 가보실래요? 이름 관리자. 이름 관리자에 가서 그거 이미 있죠? 판매 금액 합계. 네, 여러분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상하게 돼 있죠? 이상하게. 그거 삭제하세요. 선택해가지고. 선택하고 삭제하고 그러면 이 금액 합계도 삭제하고 이상한 애들이 지금 몇 개 있죠? 이런 애들 좀 삭제하세요. 이런 애들. 샵 레퍼런스 뭐 이상하게 그 뜨는 애들 있죠? 그 이상한 애들은 좀 삭제해 주실래요? 그 수식의 이름 관리자 또는 그 컨트롤 F3 눌러서 이름 관리자를 띄워도 되거든요. 컨트롤 F3번 눌러서 이름 관리자를 띄우셔도 되는데 그 잘못 등록된 이름들이 있었네요. 제가 이거를 미처 확인을 못 해봤네요. 삭제를 하세요. 샵 레프 뜨는 애들 있죠? 샵 레프 뜨는 애들. 지금 컨트롤 F3 눌러가지고 샵 레프 뜨는 애들을 다 삭제하세요. 이상한 애들이거든요. 예, 못 쓰는 애들. 우리가 따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삭제, 선택하고 삭제, 선택하고 삭제. 네, 그 삭제하시고 그리고 만드시면 됩니다. 이름 정리하실 때. 그것 때문에 잘 안 됐겠네요. 네, 아무튼 이 십에 와서 이름 정의로 그럼 이제 판매 금액 합계라고 정의하시고 하나씩 정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F10에는 또 이름 정의로 이익 금액 합계 또 A13은 마진율 A13 여기 35% 이쪽은 마진율로 정의하시고요. 이름 정의로 마진율 아마 들어갈 것 같네요. 이름 정의로. 그리고 할인율도 똑같이 이름 정의로 해서 아마 위에 레이블이 들어갈 것 같네요.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시나리오를 써야죠. 데이터의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로 가서 네, 추가해가지고 첫 번째 시나리오가 이익 증가죠? 그러면 추가해서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 증가로 하겠습니다. 변경 셀이 어딘가요? 변경 셀이 두 개인데 마진율과 할인율. 그래서 변경세 지금 딴 거 잡혀 있는 거 지우고 하세요. 헷갈리면 딜리트로 지우고 마진율과 할인율 두 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붙어 있으니까 바로 드래그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A13과 B13 물론 따로따로 찍어서 잡아도 됩니다. 네, 콤마로 잡아도 됩니다. 그래서 A13과 B13으로 그렇게 잡았으면 확인하세요. 확인하면 또 물어보겠죠? 이 두 개의 그 변경값에 대해서. 변경값이 마진율은 45%니까 0.455 할인율은 0.03으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주세요. 네, 확인해가지고 마진율은 0.45 붙이고 할인율은 0.03 그렇게 해서 확인할게요. 그리고 또 추가를 하세요. 추가 눌러서 두 번째 시나리오의 이름은 이익 감소입니다. 네, 똑같이 그 변경세는 그대로 하고 확인한 다음에 이번에는 마진율이 0.25 그리고 할인율은 0.08 그렇게 하면 되겠죠. 0.255 마진율이 할인율은 0.08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익 증가, 이익 감소 두 개의 시나리오를 썼으면 마지막에 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작성을 하라고 하고 있죠. 네. 확인 이후에 요약 단추를 누르셔서 현재 시트 앞에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마 결과는 또 뭘 보라고 돼 있나요? 그 확인 요약 단추 누르면 결과 셀로 물어보잖아요. 결과는 뭘 봐야 되죠? 네, 판매금의 합계와 이익금의 합계가 보여야 되죠. 그래서 지금 판매금의 합계와 이익금의 합계를 잡아야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이 두 개. 따로따로 잡아도 되고, 물론 지우고, 얘 찍고, 컨트롤 키 눌러서 얘 찍고, 따로따로 잡아도 되고, 같이 잡아도 되고,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 두 개를 잡아야 됩니다. 됐으면 확인해 주세요.
지금 아마도 이렇게 저처럼 이런 보고서가 써야 됩니다. 이익 증가했을 때는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때는 결과가 이렇게, 두 번째 시나리오대로 갔을 때는 또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156페이지 문제는 과제로 내드릴게요. 156페이지는 집에서 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칠 건데요. 159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그 피벗 테이블 파일을 열어보시죠. 네, 피벗 테이블 필요한 시스 파일 열어보시고요. 네, 피벗 테이블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요약 계산하는 표입니다. 피벗 테이블이 복잡한 데이터를 알아보기 쉽게 요약 계산을 하는 표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죠. 지금 이 데이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안쪽에 지금 데이터들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원하는 방향대로 계산을 시킬 수가 있어요. 나는 이 데이터들 중에서 직급이 뭐 같은 사람들끼리 뭐 모아서 직급별로 뭐 기본급의 합계와 뭐 야근 수당의 평균을 구하겠어. 아니면 직급별 부서별로 해서 뭐 성과금의 뭐 최대값을 구하겠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직급이 성과급 최대값이 얼마인지 그런 걸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을 만드시면 돼요. 함수로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피벗 테이블을 만들면 금방 직급별 부서별 뭐 인원수라든지 직급별 뭐 부서별 야근 수당의 뭐 합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 계산하는 표인데 그거를 어, 분석할 데이터 안쪽에 찍어놓고 하세요. 저처럼 표 안쪽에 한 칸만 찍어놓고 피벗 테이블은 표로 그 요약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삽입 탭에 표 그룹에 있습니다. 삽입 탭에 표 그룹에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나요? 네. 안쪽에 찍어놓고 하시면 아마도 자동 잡힐 거니까 범위가 삽입의 피벗 테이블을 클릭해 보십시오. 그럼 분석할 데이터가 자동 잡히나요? 네. 네. 안 찍어놓고 하신 분은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범위를. 그래서 A3에서부터 F23 범위로 지금 잡히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근데 어 문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피벗 테이블을 어디다 작성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159페이지 문제에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에 H3셀에서 시작하시오 이런 말이 있나요? 네, 현재 시트에 작성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돼 있어요? 새 워크시트 가도록 돼 있잖아요. 새 시트 하면 안 되겠죠, 시험 시에는. 그러니까 기존 워크시트에 H3에서 시작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바꿔야 돼요. 기존 워크시트의 위치는 위치 칸에 찍고 H3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H3가 여기겠죠? 그렇게 해서 기존 워크시트로 바꿔서 H3를 찍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저처럼 이렇게 이런 필드 목록 창이 그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 창이 오른쪽에 생겼나요? 네. 집에서 하실 때 이게 분리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옆에 붙이세요, 벽에. 벽에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렇게 붙거든요.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네, 피벗 테이블 지금 작업은 아, 여기서 작업을 끌어서 넣을 거거든요. 끌어서 막 넣고, 끌어서 넣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딴 데 찍고 있으면 이게 안 보이죠? 피벗 테이블 여기 들어가 있어야지, 여기 들어가 있어야지 이게 보입니다. 여기서 끌어놓으라고 돼 있어요. 아래 영역 사이에 필드를 끌어놓으십시오라고 돼 있고, 그, 뭘 구하라고 하는 것 같냐면, 사원별
급여 지급 현황표에 문제에서 부서명을 행으로 처리하고 값세는 기본급, 야근수당, 성과금의 평균을 순서대로 계산해. 그럼 아마도 그 부서별로 이 목적이 뭐냐면 부서가 지금 영업부도 있고 뭐 생산부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영업부, 뭐 생산부, 기획부 부서별로 야근수당, 뭐 기본급, 성과금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영업부의 평균이 얼마일까? 뭐 생산부의 평균이 얼마일까? 그런 거를 구하고 싶으면 부서명을 행으로 지금 넣으라는 말이 있죠. 문제에서. 행 레이블로 넣어보세요.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저처럼요. 부서명을 갖다가 그냥 끌어서 행으로 갖다 놓으면 돼요. 아니면 열로 한번 보내볼래요? 이거를. 열 레이블로 보내라 하면 이렇게 열로 보내면 이렇게 열 방향으로 구분하는 이름표가 되는 거고 행 레이블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보내면 부서명을 행으로 보내면 행 방향으로 이렇게 행 머리글로 쓰이는 거죠. 행 머리글로. 행 방향 구분하는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열로 보내라면 열로 보내고 행으로 보내라면 행으로 보내고 하셔야 돼요. 방향이 좀 완전 달라지죠. 일로 보내고 하는 거에 따라서. 잘못 넣었으면 체크 풀면 없어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막 해보세요.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부서명을 행으로 넣고 그리고 뭐 말 없는 애들은 안 넣어도 돼요. 필터 같은 것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필터는 위에 따로 떨어져서 필터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열도 뭐 열 레이블 넣고 싶으면 뭐 직급을 열로 넣으라 하면 직급을 열로 넣으면 됩니다. 근데 그런 말 없죠, 지금. 그러면 넣을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부서명을 행으로 넣고, 근데 값은 꼭 있어야 됩니다. 값은 없을 수가 없어요. 다른 애들은 비어 있을 수 있는데, 값은 계산을 하는 곳이고, 합계, 평균, 최대값 이런 함수로 계산을 하는 것이고, 지금 값에는 세 개가 필요합니다. 문제에서 기본급, 야근수당, 성과금을 넣으라고 했죠? 그럼 차례대로 넣어보시죠. 기본급을 값으로. 순서는 맞춰주세요. 또 야근수당도 값으로. 성과금도 값으로 이렇게 넣어보세요. 기본금 넣고, 야근 수당 넣고, 성과금 넣고, 이렇게 넣으니까 합계로 들어갑니까? 합계. 네. 합계 기본급. 이게 말 그대로 병리부 토탈 합계를 구한 거예요. 병리부의 기본급의 토탈 합계가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함수를 평균으로 바꿀 거죠. 그럼 클릭하셔가지고 값필드 설정에 가보세요. 방금 값 합계로 나온 기본급 합계를 클릭하셔가지고요. 여기 값 영역에서 값 필드 설정에 가보시면 함수를 바꿀 수 있나요? 함수나 이름을 바꿔야 될 때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그럼 지금 만약에 이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고쳐야 됩니다. 여기서. 근데 지금은 함수만 바꾸세요. 평균으로. 피벗 테이블은 실무에서도 잘 쓰이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 중요합니다. 평균으로 바꾸고 확인. 그럼 세 개 다 바꿔주세요. 세 개 다. 야근 수당도 값필드 설정해서 평균으로. 평가금도 마찬가지. 값필드 설정해서 평균으로. 이렇게 세 개를 바꾸고,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셀 서식 대하상자에서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을 이용하여 지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어, 값에 대해서는요, 표시 형식을 바꾸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만약에 특정 필드 한 개에 대해서만, 이거 하나에 대해서만 형식을 바꿔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 기본급만 내가 회계 형식을 주고 싶어. 그러면은 기본급의 값필드 설정에 가보세요. 값필드 설정에서 표시 형식 바꾸는 게 있죠. 표시 형식을 클릭해가지고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그럼 그 필드에 대해서 내가 딱 지금 선택한 필드에 대해서만 뭐 회계 형식으로 하겠어. 회계.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럼 바뀌죠. 확인하시면 확인하시면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다 같이 바꿔야 되는 상황이죠. 나머지 것들까지. 그러면 이걸 그냥 따로 잡고 할게요. 그냥 하나만 바꿔야 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제가 방금 했듯이 여기 값필드 설정에서 표시 형식에서 하는 게 좋고, 하나씩 따로따로 바꿀 때는. 근데 지금은 다 같이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다 잡고, 우리 컨트롤 1번 눌러야죠.
때 서식 부르세요. 뭘로 바꾸라고요? 표시 형식을? 문제에 적혀 있는데. 때 서식 대하상자에서 뭘로? 숫자로.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체크가 안 돼 있나요? 체크를 하세요.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을 체크하랍니다. 숫자로 하시고. 됐으면 확인해 주세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여기서 바꿔야 될 때도 있어요. 막 사용자 지정으로 우리 샵, 컴마, 샵 이런 거 아시잖아요. 이런 거 바꿔야 될 때도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숫자, 천 단위 구분 기호 체크, 확인. 네, 그러면 바뀌었을 거고 마지막에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연한 파랑의 피벗 스타일 보통 9를 설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피벗 테이블 스타일 바꾸는 거는 여기 디자인 탭에서 분석 탭, 디자인 탭 두 개가 있습니까? 탭이. 예, 안 찍고 있으면 안 생겨요. 빠져나오신 분은 없어요. 피벗 테이블 안쪽 들어가야지. 밖에 나와서 아무리 백날 찾아도 없다고요. 피벗 테이블 여기 찍어놓고 여기서 분석 테이블 분석 탭, 디자인 탭 두 개가 있는데 우리는 디자인 탭으로 와보세요. 여기에 스타일 있습니까? 시험에 이런 거 맨날 줍니다, 스타일. 스타일 갤러리에서 찾으세요. 연한 파랑의 피벗 스타일 보통 9를 찾으세요. 보통이 중간에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뭐 피벗 스타일 뭐 밝게 5를 주시면 밝게 다섯 번째 걸 찾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 중간, 보통 보면 중간에 아홉 번째 거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이거죠? 정확한 거 찾으셔야 됩니다. 버섯을 받으면서. 당연히 다른 거 쓰면 틀린 게 됩니다. 잘해놓고 스타일을 이렇게 정확한 거를 주십시오. 연한파랑 퍼즐 갖다 대서 이름을 꼭 확인해 보세요. 이름이 맞는지, 리버 스타일 그 동부가 맞는지. 다 됐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 끝났는데, 시험에서는 간혹 가다가 이런 거, 줄무늬 열을 체크해라 이런 거 나올 때도 있거든요. 줄무늬 열 체크했다 껐다 해보실래요? 그럼 줄무늬가 생기나요? 네, 이런 거를 봐야 될 때도 있고, 잘 보면서 하셔도 돼요. 뭐, 줄무늬 행이나 줄무늬 열을 표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우리가 필터에 뭘 넣지 않았죠. 근데 간혹 가다 예를 들어, 뭐, 직급을 필터로 한번 넣어볼까요? 필터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직급을 필터로 드래그해서 한번 넣어보시죠. 그러면 위에 따로 생기죠. 필터하는 영역이. 직급별로 말 그대로 필터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필터해 봅시다. 직급에 필터 단추를 눌러서 나는 직급이 대리인 사람들만 보고 싶다. 그러면 직급에 필터 단추를 눌러서 대리로 선택을 해서 확인하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대리하고 사원만 봐라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두 개를 선택하려면 여러 항목 선택을 체크해서 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만 내가 보는 거면 선택해서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데 대리와 사원까지 같이 보고 싶으면 여러 항목 선택을 체크하셔서 체크하면 되겠죠? 여러 항목 선택을 체크해야지 두 개를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 필터를 하는 곳을 이렇게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는데 네, 넣어서 필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네, 이제 책 내용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마